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며 미세먼지가 해소돼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내일 낮부터 누그러들며 일요일에는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구환경 오염 주범인 폐페트병을 의약품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화학과 바이오 기술을 융합해 지구환경 개선과 신소재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지난 8월에 이어 유방 보형물에 의한 희귀암 환자가 국내에서 두 번째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보형물을 이식한 뒤 가슴이 붓거나 덩어리가 잡히면 곧바로 병원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아침 출근길에는 반짝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불며 미세먼지가 해소돼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5도, 광주 6도, 부산 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서울 낮 기온이 6도까지 오르며 누그러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일요일에는 낮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부터 중국과 대기질 예보 정보를 공유해 국내 미세먼지 예보에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베이징과 창춘, 다롄 등 11개 성시의 향후 3일간 예상 대기질 지수와 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매일 한 차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공합니다. 이는 지난 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환경과학원은 중국 예보 정보를 국내 미세먼지 예보 결과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국의 예상 대기질 지수 등급에 따라 국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이달 들어 심각해진 대기오염으로 지난 한 주간 약 14,000명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이란 응급의료서비스공사가 밝혔습니다. 응급의료서비스공사는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스파한, 알보로즈, 가즈빈, 야지드주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대기오염이 발생해 지난 한 주간 13,931명이 심장과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란 일간 테헤란 타임스는 25일자 보도에서 테헤란에서 매년 시민 4, 5천 명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직접 노출돼 사망하고 26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테헤란은 고도가 높은 분지 지형으로 바람이 잘 불지 않아 대기오염이 쉽게 장기화하는데 낡은 자동차와 오토바이, 시외곽의 공장지대, 저질 휘발유 등이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플라스틱의 대명사인 페트병을 의약품과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 화학과 바이오 융합 기술로 이뤄낸 쾌거로 지구 환경 개선과 신소재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플라스틱. 하지만 페트병 같은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은 한 자릿수로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의약품 원료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전자파 반응기에서 페트병 주성분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물과 화학 반응시켜 테레프탈산과 에틸렌 글리콜로 분해했습니다. 그런 다음 특정 미생물을 투입했습니다. 그랬더니 항산화제로 쓰이는 갈산 혹은 방향제 원료인 바닐락산으로 전환됐다는 설명입니다. 친환경 화학적인 방법으로 해당 물질을 분해를 하고 거기서 나온 분해 산물을 미생물을 통해서 고부가 유용 산물로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화학분해 생물학적 전환 방법을 더해 페트병을 유용한 소재로 바꾸는 데 성공한 겁니다. 환경 친화적인 이 기술은 의약품 원료 이외에 다른 소재 개발에도 폭넓게 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화학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기술을 바이오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그 응용 분야를 더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려대 이화여대와 공동연구로 진행한 이번 성과는 미국 화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지속가능한 화학과 공학 12월호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전문가 소위가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 그리고 두 가지 병행의 세 개안을 제시한 가운데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할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소장이 해양 방출이 가장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후케타 도요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해양 방출과 비교해 대기 방출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폐로 작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더 어려운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에서는 대기 방출 경험이 없고 처리 시설을 새롭게 건설해야 하는 등 해양 방출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케타 위원장이 앞으로 오염수 처리 방법의 승인권을 진 기관의 대표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발언은 전문가 소위가 제시한 세 개안 가운데 해양 방출 쪽으로 오염수 처리 방법을 최종 결정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IT 기업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경남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창원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산단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지역 학생과 IT 관련 개발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IT 기업이 만든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IT 기업에서도 사용하는 기술인데 누구든 경험하도록 공유하는 겁니다. 개발자들에게 IT 기업의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행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열린 건 처음입니다. 제조 산업과 IT 기술 간의 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좀 새로운 어떤 포워드 행사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취지로 창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남도는 지역에서 처음 열린 이번 행사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 체질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조업에 ICT를 결합한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신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행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경남도와 창원시는 기존 제조업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외 IT 대기업들이 입주하거나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IT 기업들이 저희 창원으로 지금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미 내려온 것이 NHN이 준비하고 있고 SDS는 이미 벌써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다소사도 곧 들어와서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수도권을 벗어나 열린 이번 행사가 작은 발걸음들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슬로건처럼 지역 산업에 새 바람을 불게 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26일 오후 달이 해 일부를 가리는 부분 일식이 일어나 서울과 강원, 경기 일부에서 관측됐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오후 2시 12분 부분 일식이 시작돼 3시 15분 태양 면적이 최대로 가려졌고 4시 11분 일식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달에 의해 가려진 면적은 태양 전체 면적의 13.8%였습니다. 서울과 강원,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이 짙게 낀 가운데 일식이 관측됐고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일식을 관측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6월 21일 다시 부분 일식을 볼 수 있고 그 후엔 5년 뒤에 관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8월 유방 보형물에 의한 희귀암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나온 뒤 두 번째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가슴이 붓거나 덩어리가 잡히는 등 이상 증상이 보이면 곧바로 전문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환자도 국내 첫 번째 환자와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40대로 2013년에 미국 엘러간사의 제품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근 한쪽 가슴이 크게 부어 검사를 받았는데 희귀암의 일종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전이는 없어서 조만간 문제가 된 보형물을 제거한 뒤 치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유방 보형물은 미국 엘러간사의 표면이 거친 제품입니다. 부착이 잘 되고 수술 후 모양이 자연스러워 인기가 높았지만 희귀암 발병 확률이나 치사율이 높다는 FDA의 발표로 전 세계적으로 회수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8월 4일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는데 식약처 확인 결과 국내에서는 2만 8천여 명이 이 제품을 이식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나온 뒤 식약처와 대한성형외과학회는 환자의 추적과 관리를 위해 등록 관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 환자나 성형외과의 거부도 적지 않아서 추적 관리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보형물을 이식한 뒤 가슴이 붓거나 덩어리가 잡히면 곧바로 병원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친 표면 보형물로 수술한 뒤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발병하면 치료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금도 엘러간사가 모두 책임집니다. 예방 차원에서 보형물을 바꾸려고 한다면 2021년 7월 25일까지 매끄러운 표면에 보형물이 무상 제공되는데 수술비나 검사 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샛별 배송,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판매한 훈제 연어 2개에서 식중독균이 나왔습니다. 익히지 않고 그냥 먹는 제품이라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업체들은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위생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도와 시간을 앞세운 배송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온라인 배송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한 식료품과 음료 거래 금액은 해마다 급증해 올해는 1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이마트나 그런 이제 오프라인 매장 거의 안 가고 인터넷으로. 또 저녁에 나갈 시간도 없는데 어느 정도 배송료가 되면은 또 무료이기도 하고 되게 편하다 보니까 집 앞까지 이렇게 배송이 되다 보니까. 배송업체들은 앞다퉈 철저한 위생 관리와 냉장 냉동 시스템을 강조하지만 구멍이 뚫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새벽 배송업체 5곳과 일반 배송업체 5곳에서 파는 메추리알 장조림과 명란젓, 훈제 연어 등 가공식품 30가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훈제 연어 10개 가운데 2개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됐습니다. 마켓컬리에서 판 연어연구소 참나무 훈제 연어와 SSG에서 배송한 데일리 냉장 훈제 연어입니다. 이 훈제 연어는 가열하는 과정 없이 포장을 뜯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서 식중독균에 오염되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제품은 일반 세균도 많아 부패하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임산부나 노인 또 신생아 등과 같이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의 경우에는 감염 위험이 높고 폐혈증이나 뇌수막염 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유산을 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송업체들은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 중지한 뒤 모두 회수해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생산업체들도 포장실에 자외선 소독고를 설치하고 공정 순서도 변경하는 등 위생 관리를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제조, 가공, 유통 과정 가운데 어디에서 균이 생겼는지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소비자원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식약처의 제조 과정을 점검하는 동시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마전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민통선 2차 울타리 안으로 25일 오전 지역 농민이 논 옆 산자락에서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이로써 연천군에서 17번째로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5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1000년 전 마야 문명의 궁전이 발견됐습니다. 멕시코 국립인류학 역사연구소는 멕시코 유카탄주의 클로바 유적지에서 가로 55m, 세로 15m, 높이 6m인 궁전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궁전이 마야 문명 시기 가운데 서기 600년부터 1050년에 해당하는 후기 고전기와 말기 고전기의 특징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궁전이 발견된 지역에서 재단과 주거용 건물 등 건축물 유적 4개를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야 문명은 고대 멕시코와 과테말라 등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문명으로 서기 250년부터 900년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서울 여의도 색강생태공원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가 발견됐습니다. 수리부엉이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유럽 등지에 서식하는 텃새로 올빼미과 맹금류 가운데 가장 큽니다. 한땐 흔한 새였지만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포획으로 개체수가 많이 줄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됐고 서울에서 발견되는 일은 드뭅니다. 여의도 색강생태공원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새우리기, 새매 등과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 황조롱이 등 모두 59종의 야생조류가 발견됐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큰 바다사자가 부산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던 반가운 손님인데요.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탄절 아침 김 양식장 어선에 큰 동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던 이 동물은 다른 어선이 지나가자 물속으로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2012년에 우리나라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한 큰 바다 사자입니다. 작업하러 가다가 도중에 큰 물체가 좀 처음 보는 물체가 포착되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체크한 결과 큰 바다 사자라고. 큰 바다 사자는 시베리아 연안과 캄차카 반도, 베링해 등 북태평양 찬바다에 서식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큰 바다 사자는 겨울이 되면서 바닷물 온도가 낮아진 부산 앞바다까지 먹이를 따라온 거로 보입니다. 겨울철 되면 이제 먹이 찾아 강원도까지 내려왔다가 아마 동해안 쪽으로 따라서 이렇게 부산까지 문어 같은 거, 오징어 같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부산에 나타난 큰 바다 사자는 우리에게는 귀한 손님입니다. 1970년대 이후 우리 바다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아 지난 2012년에 제주 비양도 해안에서 발견된 사체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큰 바다 사자는 성탄절 아침 선물처럼 반갑기만 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개미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길을 찾을까? 왜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은 발생하는 걸까?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그려낸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의 일상부터 사회현상, 자연재해까지 작은 부분들이 모여 어떻게 전체 사건이 되는지를 통계 물리학적 방법으로 설명했는데요. 과연 어떤 책인지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산책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